여러분께서 저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큰소리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벌써 독선에 빠진 권력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만의 코드 인사가 부른 오만함이 보입니다.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여당과 보다 야당과 더 많은 대화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 지난 5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정치적인 동면기를 보냈었는데 110일 만에 당대표로 다시 컴백 등장했습니다. 안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이견이 많았지만 결국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또는 어차피 대안은 안철수다. 이걸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정치권 출입을 뭐 한 십몇 년 해봤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가장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정치에 입문한 게 2012년인데 네. 올해가 올해가 2017년이니까 이제 만 5년 좀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당대표를 지금 3번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선출된 건 이번이 네. 처음이죠. 아니죠. 셋 다 선출이 됐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는 이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합당하면서 당대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국민의당 창당하면서 당대표가 됐었고 이번에 다시 또 당대표가 됐고 또 그 사이에 대선 후보도 지금 2번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한국 정치에 이 뭐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그 발빠른 행보가 네. 당대표가 됐다가 물러나고 대선 후보가 됐다가 패배하고 110일 만에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이 네. 과연 이제 국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정치인 안철수의 어떤 이제 대권 행보 때문에 네. 이런 그 정치 행보가 좀 빨라진 것인지 네. 여기에 좀 간극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득표가 과반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관심 사항이었었는데 결국 과반은 넘었지만 과거에 박지원 전 대표가 얻었던 득표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득표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있죠.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올 초인가요? 당대표 때 한 61% 정도 네. 됐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때 한 70%를 넘은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51%면 가까스로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뭐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그렇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정치 상황 자체가 다르고 안철수 후보가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대표 이 국민의당이라는 당 자체가 안철수라는 새 정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과 호남 중진 의원들과 연합체거든요. 그럼 가장 큰 몫이 호남인데 안철수 대표의 호남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박지원 대표가 61% 당선됐을 때 안철수 대표가 밀었던 문병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결국 2등으로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당내 기반이 안철수 대표가 이 호남 중진들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선 때는 네. 이 안철수 후보 말고 다른 사람도 없고 워낙 네. 그 당시 안철수 후보 누굽니까? 이걸로 붐을 일으켜가지고 한 네. 71%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51%라도 결선 투표 가지 않고 네. 어쨌든 1차에서 과반 넘어서 안철수 대표가 당선된 건 안철수 대표의 지금의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선전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당 대표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충원 참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덕담이 오고 갔었는데 아까 영상도 잠깐 보셨죠? 조금은 어색하고 뻘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8시 정도 대통령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국익과 민생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겠다. 그래서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면 여당보다 야당과 더 많은 대화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정치라는 것이 야당이 견제도 하면서 또 협력할 것은 협력을 제대로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정치의 일종의 그 핵심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크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네. 국민들께서는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분이요? 대목이, 그러니까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국민들이 1, 2, 3등으로 지목했던 후보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였는데 네. 이 세 사람이 다시 다 정치 전면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아하. 어떤 그 한 템포, 그러니까 뭐 네. 최소한 1년, 2년이라도 이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대선에 대한 어떤 뭐 리턴 매치를 하듯이 아하. 각 당의,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 제1당, 원내 제2당의 이 당대표로 다시 대선 후보가 나섬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나 그 여당 입장에서 보면 네. 뭔가 이제 대선을 다시 치르는 기분이 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어제 당대표 수락 연설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리턴 매치 같은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정치적인 부활을 한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제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독선, 오만, 네. 코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거의 뭐 마치 그 독립운동 나서는 독립수사처럼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비장함이 느껴졌었죠. 예, 그게 제가 보기엔 좀 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표명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당 내를 추스려야 되는 네. 그런 과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각을 세우면서 네. 야권의 대표주자로서 이제 본인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노림수가 있지 않는가 그게 보여지는데, 저는 어제 안 대표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각을 너무 세우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네. 분명하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해주고, 네. 또 비판해야 될 부분은 정말 매섭게 비판하고, 이러한 균형 감각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엊그제 최근에 이 언급만 봐서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각을 세워갈 것 같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안철수 대표에게는 사실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다시 대표로 선출되는 거에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 자신의 어떤 위치를 다지려면 네.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는 나설 때부터 첫 일성이 안중근 의사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지금 안중근 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 한 몸 불살라서 내가 국민들을 건져내야겠다라는 상황이라고 네.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가뜩이나 지금 여소야대 전국인데 네. 어떻게 각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아하. 국회가 결국은 공전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지금 100일 갓 지난 정권에서 당을 이끌어가는데, 정치를 이끌어가는데 네.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손해보는 건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새 정권이 들어서서 뭔가 일을 해보기도 전에 발목부터 잡힐 수도 있거든요. 양재열 변호사님이 약간 문재인 정부 쪽의 편을 아니, 굉장히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게 안철수 대표가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결국 국민이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장욱 차장은 조금 다른 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5년이라는 그 임기가 주어져 있고요. 네. 국민이 위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국정을 끌고 나갈 텐데,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으로 과연 5년 국정 운영이 가능하냐, 아하. 이거에 대한 이제 시험대에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의 리턴 매치 비슷하게 이게 진영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이 3당 체제 또는 4당, 5당 체제에서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 네. 협치를 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고, 그 협치를 안 하고 발목을 잡는다라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 국민 눈에 비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이 국민의 어떤 따가운 그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없어질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여야 공이 협치의 좀 시험 무대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는 지금 제일 급한 건 뭐 수룩 쌓여 있습니다, 난제들이. 근데 제일 지금 급한 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지금 당 지지율, 당에 대한 어떤
그런 지명도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보관이 있을까요? 안철수 대표가? 보관이 쉽게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호남 민심도 지금 그렇죠. 시원치 않고요. 네, 호남 지금 시원치 않고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호남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당 지지율 지방선거가 최종 목표일 거인데 네. 내년까지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 육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인재 영입 육성하기 위해서는 당 지지율이 올라야 되겠죠. 아니 네. 5% 정도 누가 다 들어가겠어요? 엮여 있어요, 지금.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건데 네. 아마 저 4개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비안파의 문제가 될 겁니다. 아하. 이 안파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제 호남 중진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에는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세력들의 결합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1년 넘게 잘 꾸려져 왔는데 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했던 얘기가 젊은 정당 만들겠다, 전국 정당 만들겠다, 외연 확장하겠답니다. 네. 이거를 반대로 돌아보면 거기에 호남 중진들이 있어요. 전국 정당과 외연 확장은 호남 정당 탈피하겠다는 거고 네. 젊은 정당 만들겠다는 것은 호남 중진들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호남과는 약간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네. 그런데 호남과 또 완전히 버리기는 기본 지지 기반의 호남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결국 아하.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안철수 대표의 성공의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이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그 바로 다음 날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시장으로 차출해서 출마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가. 자, 이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뭐 서울시장보다는 부산시장이 아까 박지원 대표 얘기는 네. 서울시장은 손학규 후보를 나가고 네. 그래도 부산시장에서 나가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 얘기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부산시장보다 높은 건 사실이죠. 아하. 왜냐하면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부산 출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산에 지금 이 새누리당이 부산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죠. 네. 그 위치가 그렇게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틈새에서 잘 이용하면 아무래도 서울시장보다는 확률적으로 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네. 그렇지만 당대표가 실리보다도 명분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1년밖에 안 된 당대표가 국민에다가 전반적으로 붕압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버리고 지방선거 출마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다음 자리인 서울시장에 나가는 거 맞지 부산시장 쪽은 오히려 명분이 너무 좀 빠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비해서 선택할 확률은 저는 조금 더 낮다고 봅니다. 네. 어제 그 당선 직후에 안철수 대표가 우리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앵커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지금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 또는 합당 생각해봐야 될 때가 이제 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더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죽어가는 당을 살리는 게 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합당, 정책 연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철수 대표에게. 일단 지방선거 전에 지금 현재 이제 정의당 빼고 사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당 체제에서 어떤 합당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아하. 오히려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네. 이제 각축전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제 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야 3당이 앞으로 그럼 선거연대까지 정책연대를 넘어서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더 포인트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아마 서로의 어떤 그 네.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네. 서로 이른바 자강론, 네. 자강론이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각축전을 벌인 이후에 네. 내년 초 정도 되면서 이제 뭔가 좀 연대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정당과 달리 국민의당이 처한 위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입지가 더 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 친박 일부 세력만 걷어낸다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손을 잡을 수 있는 정책연대가 됐든 선거 연합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게 되려면 이제 집도끼를 좀 잃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런 야권 공조냐 아니면 그 뭐 자강이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강요받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인재 영입을 하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이 지방선거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 안철수의 좀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그 51.09%라는 득표율을 저는 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호남에서
이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득표를 많이 하지 못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의 안 대표의 행보도 네. 호남이라는 부분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보다는 다른 쪽을 더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7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5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만나보시죠. 일 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도 조만간 항소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 부회장 측이 밝힌 항소의 이유,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것은 이제 추후에 항소 이유서란 별도의 서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당장 그날 선고가 나왔을 때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이 바로 사실관계도 틀렸고 거기에 대한 법리 판단도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크게 봤을 때 두 개가 다퉈질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별로 뭔가 주고받은 게 아니라 크게 뭉뚱그려서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게 있었고 대통령 역시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있다라는 네. 식으로 봤었고 두 번째는 많이 얘기가 됐던 경제적 공동체 같은 것들을 따질 필요도 없이 아예 두 사람이 그냥 잘 알고 있었던 공범관계라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 인정된다라는 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 두 부분이 가장 크게 다퉈질 부분일 겁니다. 그렇군요. 자,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군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질 가능성도 기대를 했었다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밝힌 게요. 실형 선고 직후에 교도관과 면담 중에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교도관과 이런 면담을 하는 기회가 있나 보죠. 선고 직후에요. 글쎄요. 안 들어가 봐서 전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 구치소 입장에서 그런 거죠. 1심 선고가 나서 1심에서 안 좋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재용 부회장을 배려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모든 이제 피의자들이 1심이든 항소심에서 선고 결과가 안 좋으면 네. 굉장히 실망해서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재소적 관리 차원에서 좀 면담을 하면서 심경이 어떤지 그리고 좀 격려도 해주고 다독이고 이런 절차는 재소적 관리 차원으로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 밝혔다는 건데 뭐 어쨌든 본인이 1심에서 전부 다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대부분 유죄 그리고 어쨌든 뭐 5년이라는 나름의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 실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항소심에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유리한 겁니까? 항소심에서는 기존에 그러니까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두 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새롭게 등장한 법리예요. 어떻게 네. 보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포괄적 대가 관계라는 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인정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큰 그림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에는 맞지만 일반 법리상 봤었을 때 뇌물죄는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주고 정말로 청탁이 있었느냐 주고 관계 있었냐 대가 관계 있었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네. 이건 그렇게 안 봐버렸거든요. 아하. 그 부분을 원래 보던 대로 봐야 한다. 왜 이게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었다는 게 증명도 안 됐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 사람 재봉초를 쓰고 이 사람 대통령이니까 주고받은 게 있다는 식으로 봤냐 이 부분을 아마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질 겁니다. 네. 잠깐 이렇게 되면요. 1심이 실망스럽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의견을 피력했잖아요. 그러면 항소심 가서 변호인단의 이 구성도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기존의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네. 변호인단이 꾸려져 있었고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을 선임을 했다고 거기서 끝내지는 않거든요. 네. 주변에 다른 어떤 삼성 본사에도 있고 또 형사사건을 잘하는 변호인들의 저력도 끊임없이 봤지만 네. 어쨌든 이른바 대표 선수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서초동에서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1심 선고 이후에 인터넷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자,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쓴 글인데요. 재벌 총수에게 1심은 5년을 통상 선고를 한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3년을 다시 선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자, 그리고요. 박주민 의원이 또 비슷한 얘기를 SNS에 했습니다. 혹시 3-5의 법칙을 아십니까? 재벌 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후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즉 석방되는 거죠. 자,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재벌들에게 항상 적용돼 왔던 통상적인 1심과 2심의 선고 반복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살펴보니까요. 네. 실제로 저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8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임으로 구속됐을 때도 1심에서 5년? 그렇습니다. 네. 1심에서 3년이었고 집행유예였고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횡령으로 이 구속이 됐을 때에도 이제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고 합니다. 네.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그 재판을 받았을 때에도 네.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독 재벌 회장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이 공식처럼 좀 적용이 됐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이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거 부분이 아마 특검은 항소했을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 네. 국외재산 도피를 국외재산 도피. 네, 그게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하한이 10년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 공식에 적용되는 것을 특검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그 어떤 걸로 그거를 적용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 72억 전체가 아니라 그때 20몇 부분만 인정이 억 되죠. 부분만을 인정해서 50억 원 밑으로 깎았어요. 네. 그걸 아마 특검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아하.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예. 거기도 이제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는 그게 좀 쉽지 않을 거다. 아까 사모법칙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울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로 든 것이 그러려면 어떤 자기 죄를 좀 내우치거나 네.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현저한 어떤 공헌을 하거나 네. 이런 등등의 어떤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창업주들과는 조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냐 아하. 그러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7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8번째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9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